우리나라는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너무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통화가 약세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순간에 여러분들 돈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통화가 약세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뭐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전체 국민들의 자산을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를 가져옵니다. 저도 뭐 그거는 국세청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다른 데서는 데이터를 우리나라 확보하기 힘듭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거두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서 제일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고령 노후가 됐을 때 자산 비중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고령자들의 가계 자산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하우스 리치 캐시 푸어입니다. 주택 자산은 많은데 유동성이 없다. 그걸 해결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주택을 팔고 좀 더 작은 주택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현금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작은 주택에서 주택연금을 받아서 전체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잘 안 하세요. 왜냐하면은 약간의 소득도 있을 뿐만 아니라 먹고 살 소득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거주하는 집을 쉽게 떠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는 이거는 참 개인의 성향이고 그래서 뭐라 말씀드리기는 힘든데요. 자기의 캐시플로우가 없으면은 당연히 주택을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있을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의 큰 문제라고 하면 문제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인당 주거 면적이 넓어집니다.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고령자들이 혼자 살게 되면서 그 집에 그대로 있게 되면은 40평, 50평짜리 집을 혼자서 쓰고 있는 거죠. 배우자가 사망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녀가 다 이제 출가하고 밖에 나가고 하면 혼자 살게 되거든요. 그 가구 수는 많아지면서 큰 가구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값은 비싸지고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국가적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런 제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해서 사실은 원론적으로는 조정을 좀 해가야 됩니다. 이제 주택을 조금 규모가 적은 주택으로 가고 현금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조금 낮은 주택을 가지고 주택연금을 받고 하면은 훌륭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연금 제도를 지금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계속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도 공시가 기준 9억 원까지만 주택연금을 주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가격을 좀 더 상한성을 높이자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좀 더 넓히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고령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그래도 실제로 할 수도 있고 확실한 그런 연금 제도이니까요. 그 부분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좀 캐시플로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연금소득이 아니기 때문에요. 건강보험료나 그런 데도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건 자기가 차입을 하는 게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 신경 안 쓰고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한 가지 뭐 제일 확실한 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 자산을 캐시플로우로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가계자산들 보면 아시겠지만은 고령자들은 70에서 80%가 주택자산입니다. 다른 자산을 가지고 아무리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봐야 얼마 안 나옵니다. 근데 주택자산을 가지고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면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로 6억짜리 집이라고 하면은 70세부터 수령을 하면은 월 한 18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지 못하죠, 사실은. 그 국민연금을 예를 들어 내가 한 100만 원 받는다. 그럼 이거 180만 원 합치면은 두 개만 하더라도 한 28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일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고요. 나머지 자산은 규모 자체가 적기 때문에요. 작은 눈덩이에서 아무리 떼내봐야 작은 것밖에 안 나오듯이요. 그런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생 후반에 접어드신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이제 연금화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이 뭔지를 잘 보셔야죠. 그게 이제 주택 자산도 있고 자기가 이때 동안 넣어놓은 연금 자산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제 여기서 돈을 인출해서 쓰는 전략을 잘 만들면 되고요. 지금 그 인생 후반에 제가 보니 제일 중요한 시기가 60대인 것 같습니다. 딱 이 10년 기간 동안. 저는 이걸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60대를 그냥 자기가 모아놓은 돈을 뺏으면서 사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 60대에 자기가 일도 좀 하고 근로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10년 정도 더 하면서 자기의 자산 규모를 빼먹지 않고 그래도 유지한 사람하고는요, 나중에 70대 가면 확 달라집니다. 예. 우리가 물 같은 경우도 보면은 물이 처음에 이 정도 높을 때는 천천히 빠지죠. 느낌상 천천히 빠지다가 물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금방 쑥 빠지잖아요. 그게 이제 70대 갔을 때 내가 60대라는 이 10년을 내가 축적한 자산을 그대로 두고 자기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 소득을 충당해서 그다음에 절약도 하고, 그러니까 막 돈을 이제 자녀 결혼한다든지 이런 때 팡팡 안 쓰고 내가 다운시프트를 해가지고 절약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근로소득도 얻고 하면서 70대까지 자산 규모를 유지한 사람, 은 70대부터 줄어드는 속도가 훨씬 천천히 줄어들고요. 이때부터 뭐 자녀 결혼하는데 돈도 좀 쓰고 하면서 자기가 축적한 자산을 이미 좀 까먹어버린 사람은 70대부터는 이제 쑥쑥쑥 줄어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주택연금을 이제 그때 가서 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안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10년 골든타임, 이때를 정말 잘 보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 과장님도 이제 토론회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던데, 지금 70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는 거하고 50대 후반, 60대 초반의 일자리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공공근로 이런 것이 아니라요, 훨씬 이제 능력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일자리를 찾아간다고 그러고, 정부도 이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많이 지원을 할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재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일자리에도 취업을 좀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그 시스템을 고용노동부도 계속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시더라도 60세부터 나는 그냥 일자리 없고 대충 지내려다 하는 것보다는요, 60세부터 한 70세, 10년 정도, 이 정도 기간 동안은 가급적 조금 일자리를 갖고, 그 다음에 자기의 경비 지출도 좀 줄이셔가지고 60세 자기가 나왔을 때 자산 규모가 10년 후에도 자산 규모가 대충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타임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근로소득이라는 걸 얻어야 되고, 자기가 지출하는 것을 다운시프트 해가지고 이 둘을 통해서 이제 가능할 수 있죠.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적정생활비가 대략 서울 기준으로 해서 한 320만 원 나오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과거 한 15년 동안 보니까요, 생활비가 매년 한 4.2%씩 올랐습니다. 물가가 그때 2.1% 올랐어요. 그러니까 물가보다 2배가 오른 것이죠. 지금 예를 들어 적정생활비가 320만 원이다 하면요, 20년 지나면은 적정생활비가 한 650만 원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가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한 320만 원이네. 이걸 20년 뒤에도 320만 원 아니죠. 그런 걸 생각하셔가지고 이 10년 동안 골든타임 플랜을 잘 보수적으로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에서 뭐 안을 마련할 것 같은데요. 이런 거죠. 뭐 단순한 코딩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어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드론 조정하는 것,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이제 교육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팜도 해당되고요. 이제 이번 정부에서 이제 청년들 스마트팜 하는데, 저는 50대들을 스마트팜으로 해서 귀촌을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청년들은 도시로 와서 다른 일을 해야 돼요. 예, 지금은 50대들이 가더라도 30년, 40년 동안에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도 80대에서 농촌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스마트팜을 해놓으면요, 거의 사람이 몸을 크게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50대는 충분히 스마트팜을 다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50대들이 스마트팜을 잘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그런 쪽도 이제 가게 하고, 이런 것들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기초연금은 아시다시피 물가 상승률 정도 이제 올라가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번 윤 정부에서는 40만 원대 이제 기초연금을 인상을 해서 여하튼 만들겠다,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부 하면은 곱하기 2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좀 금액을 줄입니다. 저는 이제 기초연금은 불가피합니다. 뭐 어떤 면에서 불가피하냐면은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지금 70대, 80대 분들은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없을 때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연금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찍 도입됐으니까 사학연금 이런 거는 이제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기초연금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못 받았던 사람, 연금을 못 받았던 사람은 기초연금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국가가 지급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70대, 80대 세대들은 사실은 참 많은 일을 한 세대입니다.
어릴 때 여러분들하고 다르겠지만요. 그때 정말 가난하게 살면서 자녀들을 교육시켜서 인재를 만들어내고 이런 때 역할을 했기 때문에요. 저는 이 정도는 이제 지급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기초연금을 이제 100% 모두 다 지급하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거든요. 이거 주는 거 다 줘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재원이 많으면 뭐 얼마든지 줘도 되죠. 근데 이번에 영국의 사태에서 보시면은 영국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꼭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영국이 76년에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92년에 그런 사태가 일어났고, 지금 또 이번에 영국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파운드화가 급락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 일어났던 공통적인 특징이 영국이 경상수지 적자가 컸을 때입니다. 그리고 재정수지도 적자가 되고 쌍둥이 적자가 될 때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이 재정수지라는 것은 파운드화라는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바람 앞에 덩굴입니다. 너무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기축통화도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통화가 건전성을 유지하려면은 우리나라의 매크로 펀더멘털이 튼튼하게 유지되어 줘야 됩니다. 그게 재정수지가 건전해야 되고 경상수지가 건전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건전해야 우리나라 통화가 유지되고요. 우리나라 통화가 약세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순간에 여러분들 돈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예를 들어 지금 20% 절하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산이 20% 줄었다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수지 적자라든지 경상수지 적자라든지 이런 펀더멘탈의 약세,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통화가 약세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뭐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전체 국민들의 자산을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재정수지 부분은 상당히 튼튼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은 소득 상위 30%에 속한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데까지 저는 국가가 꼭 재정을 지급해야 되느냐. 그런 기초연금의 이슈는 그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은 기초연금 이슈도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은 그 한시적으로 우리가 국민연금 제도라는 걸 마련하지 못했을 때의 국민들이 지금 노후에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만 이게 소득 100% 이거는 요즘은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는 모두에게 지급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